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가 이틀째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인데다가 내일 한국은행의 금통위를 예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 심리는 확산돼 있지만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에 2120을 터치하기도 했었고요. 코스닥은 이제 내추럴앤도텍 쇼크에서 거의 벗어난 듯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오늘은 장미를 주고받는다는 로즈데이이기도 한데요. 장미 한 송이 대신에 오를 수 있는 종목 한 송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멘토부터 화면 통해 공개합니다. 가치투자의 전략을 더한 플러스 알파 매매의 달인 오현진 멘토 오늘 함께합니다. 네,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모셨습니다. 화요일에 뵀었는데 오늘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부터 잠깐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대다수가 전망하기는 무난한 만기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일단 베이시스가 갑자기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내일 금통인데요. 대다수는 동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멘토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에 따른 시장 영향까지 살펴보죠. 네. 옵션 만기라는 게 사실 갈수록 영향력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도 옵션 만기를 예상을 하고 미리 대응을 해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해서 신경을 너무 크게는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종가 부근에서 항상 시장이 흔들릴 때는 흔들리는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 종료 시간이 1시간이 조금 덜 남았기 때문에 장 막판에는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겠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내일 있을 금통인 저도 이제 동결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있는지 네. 있으면 몇 명의 위원들이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을 제시하는지일 것 같아요. 지난번 금통위에서는 한 명의 의원이 이제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2명이나 3명 정도로 의견이 늘어나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혹은 우려감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동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보험주입니다. 네. 보험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또 직격탄을 맞는 업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금통위 결과에 따라서 보험주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주는 이제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시고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험업종이 어제 크게 올랐다가 오늘은 조금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차적으로 차익 실현하신 이후에 금통위 지난 이후 다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요. 오현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세일즈 포트폴리오가 열렸습니다. 쇼캠스 지난 시간에는 7% 이상 수익을 냈었는데요. 오늘 조금 주가가 내리고 있죠. 수익률도 1%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시간 화요일에 받았던 두산중공업이 1% 정도 손실이고요. 그 전에 받았던 현대모비스는 아직까지 매수가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쇼캠스부터 AS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바로 엊그제의 표정과 확연하게 다른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 물량도 조금 나온 게 아니냐. 휴캠스가 또 워낙에 오랜만에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에 따른 매물대 소화 과정을 겪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잠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캠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매도세가 거의 진정이 되지 않았나 싶고 일단은 지금 지지받는 가격대 26,650원 가격대가 딱 이전 그 지지가 나타날 수 있는 매물대 구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밀릴 만큼 밀린 것 같아요. 현 수준에서는 완만한 반등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종가까지 이제 대량 음봉이 발생할 땐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큰 거래량이 실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도가 시작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홀딩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하반기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에 대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산중공업이 이제 최근에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 정도 반등하면서 3만 50원 수준의 형성이 가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저평가 매력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납법과대 대형주 그리고 수주에 대한 저는 기대감 말씀드렸고 워낙에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홀딩하자라는 언급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당분간은 이제 시세를 내더라고도 빠른 시세보다는 완만한 우상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약간 여유 있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끝으로 현대모비스는 아직 매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를 제가 24만 2천 원으로 조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가격 이상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대모비스는 가장 좀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엔화와 약세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주춤해지는 구간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조만간 자동차주가 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전략은 24만 2천 원 위에서만 매수를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단순히 관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까지 모두 AS를 받아봤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화면 통해 공개합니다. 오현진 멘토님이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실적 가시성이 높은 IT 부품주 아비코전자입니다. 네, 아비코전자 하면은 인덕터나 저항기, 그러니까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는 전기 회로 부품을 만드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주요 사업 부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아비코전자는 IT 부품주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조금씩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덕터와 저항기를 주로 생산하는 부품 업체입니다. 사전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인덕터라는 것은 전류의 변화량에 비례해서 전압을 유도하는 코일을 말하고요. 저항기라는 것은 전류를 제한하거나 전압을 조절하는 부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IT 기기에는 전기가 들어가야지 이제 작동을 하거든요. 그럼 이 전기가 들어갔을 때 그 전류가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올바른 곳에 머물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기기 그리고 외부에서 전파의 방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 인덕터와 저항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류의 급격한 변화 억제 그리고 전파 방해 요인을 제거하고 전기 회로를 이루는 아주 기본적이고 범용적인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IT 기기에는 바로 이 인덕터와 저항기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동사의 부품이 IT 기기 전반 아주 널리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이 인덕터와 저항기라는 게 사실 일본 기업이 거의 과점하던 산업이었습니다. 일본에서 IT 기술이 높다는 것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국내 업체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따라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국산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아비코전자의 인덕터와 저항기 비중이 일본 업체를 밀어내고 조금씩 커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아비코전자를 봐야 되는 이유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요 다변화와 고부가 가치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인덕터와 저항기는 PC에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PC,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이제 쓰임새가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광범위한 쓰임새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나 태블릿 시장은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에 따라서 관련 부품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메탈 케이스 적용 확대로 전파 저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스마트폰은 메탈 케이스 채용이 대세죠. 그만큼 고급스럽고 더 튼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이 전자파를 잘 흡수한다. 그리고 휴대폰의 전파를 방해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인덕터와 저항기가 이런 부분을 앞서 언급드린 대로 막아주기 때문에 갈수록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IT 제품이 경박 단소화되면서 고기능 전자부품의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박 단소화라는 것은 짧고 얇고 가벼운 것들을 말하는데 IT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도 그렇고 굉장히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인덕터나 저항기도 당연히 얇아지고 가벼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기술력을 아비코전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매출 가격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 부품이 될수록 판매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 확대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에는 이 DDR4 D램이 속도는 빠르지만 가격이 비싸서 상용화되지 못했었는데 요즘 아비코전자의 주요 모멘텀으로 자주 언급되는 게 DDR3에서 DDR4로의 전환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아비코전자의 가장 큰 모멘텀이고 오늘 제가 아비코전자를 가지고 나온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표를 보실 텐데요. 글로벌 드램 시장이 DDR3에서 DDR4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15년 중반 정도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맨 위에 파란 선 DDR3의 D램이 가장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점선 모양으로 올라오고 있는 게 DDR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 이후부터는 그렇죠. DDR4 D램이 DDR3 사용량을 추월할 것이다. 앞으로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분야는 DDR4 D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D램이라는 것은 이제 저장 장치죠. 사실상 모든 IT 기기에 들어가는 아주 범용적인 부품이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국내 그 세계에서 아주 입지를 갖추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D램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5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년 10% 이상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DDR4가 그러면 DDR3보다 좋은 게 뭐냐? 첫 번째로는 일단 속도입니다.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이제 속도, 그러니까 불러오고 아니면은 저장하고 내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속도가 약 2배, 정확하게는 1.8에서 1.9배 정도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DDR4를 지속적으로 채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력 소모가 낮고 안정성도 더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딱 한 가지 단점이 뭐냐?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일반 DDR3 D램에 비해서 DDR4 D램은 가격이 약 2배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PC 기준으로 널리 쓰고 있는 D램이 DDR3 8기가인데요. 하나에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8기가짜리 DDR4 D램은 15만 원이고 조금 고급 컴퓨터에 적용될 수 있는 16기가짜리 DDR4 D램은 30만 원입니다. 근데 PC가 요즘에 좀 저가 PC로 맞추면 본체 하나를 30만 원에 그냥 통째로 사거든요. 근데 PC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을 D램 하나에만 가격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니까 정말 되죠. 그렇죠. 비싸요. 그래서 웬만하신 분들이 아니시면은 구매를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모든 IT 기기가 그렇습니다. 최초에 출시될 때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그런 비싼 가격들이 기술 발전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DDR4 D램의 가격도 점차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DDR4 D램이 증가하는 것과 아비코전자가 무슨 관계냐? 바로 이 DDR4용 저항기 인덕터의 매출이 함께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코전자가 이 부분에 아주 발빠르게 적응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수익성 향상 기대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DDR4용 이제 D램 적용을 위해서 DDR4용 메인보드가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싼 가격도 DDR4가 당분간은 빠르게 성장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한 가지 더 발목을 잡는 요인이 있다면 DDR4는 DDR3를 빼고 바로 교체해서 꽂을 수가 없습니다. 소켓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표를 보시면 위에 있는 게 이제 DDR3 램이고 밑에 있는 게 DDR4 램입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은 굳이 살피지 않으시더라도 이 아래에 있는 홈만 봐도 위치가 달라요. 그렇다면은 기존에 그 DDR3에 꽂혀 있는 곳을 빼고 DDR4 램을 사서 낀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낄 수 있는 그 메인보드라는 소켓 자체를 통째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C를 바꿀 때나 DDR4로 전환이 되는 것이지 램만 이제 전환된다고 되는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텔을 시작으로 해서 DDR4용 메인보드 생산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PC를 많이 교체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윈도우 XP의 지원을 종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PC를 바꾸고 있고 이런 흐름, 그러니까 지금 PC를 산다면 DDR3보다는 DDR4를 채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다소 속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시장은 DDR3에서 DDR4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이다. 그에 따른 저항기와 인덕터의 매출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젠 DDR4가 스마트폰에도 탑재가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DDR4가 탑재되는 건 사실 PC보다는 스마트폰 비중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주요 모멘텀은 어쨌든 스마트폰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DDR4 D램 채용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마트폰에는 DDR4가 적용되고 있냐라고 본다면 세계 최초로 이번에 삼성전자 갤럭시 S6, 갤럭시 S6 엣지가 DDR4
DDR4 램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으로 나온 이제 뭐 LG의 G4라든지 뭐 아이폰 6라든지 아직까지는 DDR3를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DDR4를 채용을 했고 앞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바로 이 DDR4 D램을 채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인덕터 매출은 올해부터 아마 아주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사양이 좋아질수록 인덕터의 사양도 올라가기 때문에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고가 중심에서 중저가 스마트폰까지 인덕터와 저항기의 매출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NFC가 탑재된 스마트폰용 시그널 인덕터 공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NFC라는 게 근거리 무선 통신인데 보유하고 계신 스마트폰이 NFC가 안 되는 스마트폰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들어가고 아직은 이제 뭐 제 주위에서도 NFC를 사용하시는 분은 별로 못 봤거든요. 저도 아직 쓰지는 않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면서 관련된 인덕터의 매출이 좀 더 뭐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덕터 예전에는 일본에 상당 부분 의존했지만 최근에는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동사의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스마트폰 고사양화와 함께 ASP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고사양화될수록 고성능의 인덕터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판매 물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판매되는 개당 단가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비코전자는 2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개선세가 가시화되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투자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죠. 네, 그래서 아비코전자의 이제 주요 모멘텀은 역시 뭐 DDR4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고요. 네. 기업 자체적으로 보자면 펀더멘털이 굉장히 튼튼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배당 매력이 부각이 되는데 현재 아비코전자는 현금성 자산만 약 230억 원을 가지고 있고 매년 이 현금성 자산이 50억 원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 230억이면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비코전자의 시가총액이 810억에서 820억 정도예요. 시가총액의 약 30%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관점 그리고 그 현금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만큼 장사를 잘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의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채 비율도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부채 비율이 200%가 안 되면 안정적이다라고 보는데 아비코전자는 50%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부채의 많은 부분을 엔화로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엔화가 상당히 약세죠. 그렇다면 엔화를 빌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습니다. 장기 투자적인 관점으로 조금 봤을 때는 배당도 체크해야 될 주요 포인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배당이 약 주당 150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가 배당률 2.3% 적지 않은 수준을 배당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배당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30원 했던 배당이 그 다음에 70원 그리고 작년 1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올해는 200원 이상으로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실 수 있겠고요. 지표 기준으로 봐도 저평가 매력이 뚜렷합니다. 올해 PER이 9배, PBR이 1.2배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IT 부품주 중에 PER 9배 정도 되는 종목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가치주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추이까지 확인해 보고요. 빠르게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실적은 지금 표를 보시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넘어갈 때 약간 주춤했지만 올해부터는 본격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2012년에 한 번 적자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로는 흑자 행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실적도 우상향하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사실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대량 거래량이 한번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량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빠져나가지 않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네. 주요 세력들이 아비코전자를 아직은 홀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내려가는 추세를 돌린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위로 나오든 아래로 나오든 나올 것인데 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판단을 하고 매수가를 제가 정해드릴 때는 6,300원에서 6,400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6,420원이죠. 그래서 현재가에서 약간 소폭의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입니다. 그래서 7,500원은 이전에 고가가 되었었던 가격이죠. 밸류로 보자면 이 이상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전 고점까지 목표가를 잡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5,9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00원은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5월 달에 있었던 저가를 하방으로 깨는 가격, 웬만해선 이 가격을 깨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손절가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니까 전략은 이렇게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비코전자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화면통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현지 멘토님의 아비코전자 매수 가격은 6,300원에서 6,400원으로 정하셨고요. 목표 가격이 7,500원, 리스크 관리는 5,900원 정도에서 가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시리즈 수익률은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종목 시리즈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금요일인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